안녕하십니까. 시사전북 맛수맛장의 PD 이휘연입니다. 기자 서승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모여 자연스레 정치며 경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지난 맛수맛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전주 남부시장의 하루를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약 10개의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될 전망이어서 농어촌 민심이 단단히 뿔났습니다. 농어촌의 대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의석수를 지키느냐, 줄어든다면 몇 석이냐에만 쏠려 있어 걱정이다.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의 근본틀을 바꾸는 문제인데 너무 외면하는 게 아니냐. 정치개혁을 기대했는데 역시나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서 실망스럽다. 자신의 한유에만 연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쓴소리들도 많았습니다. 또 전통시장인 전주 남부시장의 경우 추석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남부시장 청년몰과 야시장이 한옥마을에 이어 전주의 신흥 명소가 된 것은 반갑지만 정작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은 외면받은 채 남부시장에 새로 진출한 야시장 상인이나 SNS에 이름난 몇몇 식당만 호황을 누리는 현상은 안타깝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맛수맛장에서는 방송을 보고 느끼신 소감과 주변에서 접하시는 부조리와 불편사항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전북 최초로 PD와 기자가 함께 만드는 신개념 저널리즘. 시사전북 맛수맛장은 전북의 현안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며 성역과 금기에 과감히 도전해왔습니다. 오늘은 KBS 전주방송 종국 개국 77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방송 내용을 점검하고 취재 후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날카롭게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의 눈,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PD의 공감. 시사전북 맛수맛장은 PD와 기자가 맞수가 되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때로는 힘을 모아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고발해왔습니다. 단순 고발을 넘어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방송,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뛰어온 지난 270일의 기록을 되돌아봅니다. 기자와 PD가 함께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하고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고발해온 시사전북 맛수맛장. 기자들은 지난 1월 10일 위기의 지역 자활센터를 시작으로 270일 동안 모두 33편을 방송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해부하며 심층 기획보도의 새로운 장을 연 시사전북 맛수맛장. 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맛수맛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4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의원 수, 지방의원 27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이 5박 6일간 러시아 연수를 다녀왔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쇼핑하는 데 썼습니다. 연수 목적인 모스크바 우유에 머문 건 고작 1시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연수가 아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고요. 세금으로 충당한 연수 비용은 8천만 원.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의연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연수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내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맛수맛장은 지방의원들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가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역 자활센터. 하지만 일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자활센터 사유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맞으면 너 그만둬라 하니까 죽게 하고서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북에는 시군별로 한두 곳씩 모두 18개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마수맞장은 지역 자활센터가 어려운 이웃의 자활을 돕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봤습니다. 무용학과 갑질 교수! 사퇴하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논란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지난 4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이 이모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공연에 강제 동원됐고 잦은 휴강으로 학습권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늘 휴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수업이 만약 10시예요. 그러면은 11시, 막 11시 반 이렇게 오실 때도 되게 많으시고요.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술집이나 가서 서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학과 교수 채용을 놓고 다른 교수들 그리고 대학 본부 측과 갈등을 빚던 중에 벌어진 일이며 반대편에 선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수 채용은 본부하고 학과 교수들이 가는 일이에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동을 한 거죠. 상하탑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다양한 갑질. 마수맞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서 이런 갑질이 없어지기를 촉구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자 하루 47만 명.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간 3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8만 7천 명의 대리운전 기사는 임금을 받는 사실상의 노동자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횡포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도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운전 요금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보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땀과 노력이 돈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먹이 피라미드 속에서 고통받는 대리운전 기사들. 착복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검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끝나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업계 상생 방안과 대리운전 기사들의 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마수맞장은 대학 문제도 다뤘는데요. 지난 1991년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남원에 세워진 서남대. 개교 이듬해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94년에는 의예과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설립자가 구속되는 등 경영진의 비리가 도를 넘으면서 학교는 폐교위기로 내몰렸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남원 캠퍼스는 학생 수가 800명으로 줄면서 지역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룸이 아니면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남원 전체 상인들까지도 상당히 힘들어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명지병원이 선정된 가운데 정상화를 위해 거쳐야 할 쉽지 않은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로 비난이 쏟아졌던 14개 시군의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요. 예산이 대부분 국외 연수와 체육대회에 한정되어 있고 의정 활동은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안 처리와 세미나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갑질 논란도 여러 차례 다루는데요. 전북대학교 무형학과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전북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7월 15일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갑질 논란의 중심 인물인 무형학과 이모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학교 명예 실추와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되었고요. 학과장은 재량권 남용, 학사 운영 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의 경우는 익산, 임실, 진안 등에서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진안은 센터장이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횡령은 아니고 자활기업의 적립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센터장 교체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자활센터의 경우는 배임 혐의를 받았던 센터장이 방송 후 해임되었고 신임 센터장과 직원들은 전 센터장과 모 법인을 상대로 여전히 소송 중입니다. 임실의 경우 자활센터를 사유했다는 논란을 빚은 모 법인 대표가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대표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은 쫓겨나다시피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데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 기사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방송이 나간 뒤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이중으로 냈던 보험료도 하나만 내도록 하고 이동교통수단이 없는 곳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학비리로 진통을 겪었던 서남대는 명지병원이 재정기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취재 후 상당 부분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습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 관련 대선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반군일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전북 지역 대선 공약 축소율은 8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 축소율은 대선 공약의 소요 재원과 선거 뒤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짜면서 깎은 예산을 비교한 것으로 전북은 9조 2천억 원에서 무려 7조 4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야당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자기들 텃밭에 예산을 몰아주려는 폭력에 가까운 힘의 논리가, 여당 의원들은 공약의 타당성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칼자를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당위성,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당위성, 이걸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저는. 시민단체는 정권 차원의 도덕성을 지적합니다. 수정안 정도가 거의 5배 정도에 달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지킬 의도가 별로 없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전북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참신하고도 공감 가능한 공약의 발굴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친환경 명품 물의 도시를 기치로 내건 새만금. 수질 관리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물고기가 떼죽음하면서 새만금 수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만금호 수질 목표는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으로 환경부는 이달에 담수화를 전제로 한 수질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호의 최대 오염원인 익산 왕궁 축산단지 오폐수 문제와 새롭게 새만금호 오염원으로 등장한 내부 퇴적물, 그리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해수유통까지 새만금호 수질 개선 방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호남 고속철이 개통했습니다. 요금과 운행 횟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쇼핑 의료 등 수도권 빨대 현상에 대한 우려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광 정책 마련 등 고속철 개통이 지역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무주군이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주 경기장이 될 무주 태권도원은 지난해 문을 열고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접근성에 콘텐츠마저 빈약해 성지로서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입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이 투입된 무주 태권도원의 활성화 방안과 외국에 내준 태권도 연관 산업, 흔들리는 종주국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님비 현상.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님비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송천동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전주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정하면서 이곳 주민은 물론 인근 경기 지역인 김제시와 익산 시민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전주 교도소 이전과 정읍시가 주도하는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설 사업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기피시설은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또 이전을 해야 한다면 지역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했습니다. 산하기금운용본부 역시 내년 10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함께 서울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단호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순탄한 이전을 위해 전북이 준비해야 할 일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우리 사회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회 고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먼저 주민 스스로 동네를 지키기 위해 조직한 자율방범대. 하지만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지도는 경찰이 맡는 이중 구조여서 실제 관리 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파악과 투명한 회계 관리가 어렵고 범인을 잡거나 범죄를 신고한 사례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초소로 쓰이는 컨테이너는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에 공원과 도로 등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만 2억 4,300이 나가는 거죠. 한 단체만 피복비, 운영비, 또 간식비 모든 걸 하면 다른 단체하고 너무나 이게 차별성이 있지 않나. 예산 지원만 있고 통제와 관리 감독이 빠진 자율방범대의 부조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정부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사망자 36명, 치사율 19.4%라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메르스는 끝났지만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이 돼야
그런 것들이 효과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대응을 더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비 400억 원을 들여 아시아 최고의 시설로 지은 익산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개점 휴업 상태. 기본적인 어떤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2, 제3의 메르스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두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메르스.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기초 연구가 절실합니다. 이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내년 예산은 고작 15억 원, 요청한 금액의 15%에 불과합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피해 역시 우리 몫이라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굵직굵직한 전북 현안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새만금, 7월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순풍을 좀 기대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수질 개선과 내부 개발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달 새만금위원회가 수질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그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에서 새만금 시범 사업에 필요한 2016년 예산 26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새만금 시범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질과 내부 개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조직한 자율방범대 문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애초 취지는 자원봉사였는데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하면서 130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거대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여서 예산과 방범 실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자율방범대 초소 역시 불법 건축물로 공원과 주차장 등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오히려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며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개선하고 지원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입장에서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편이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최근 한 자율방범대원은 남녀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서에서 같이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방범 활동 중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건 현장이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은 떠나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는 받지 않으면서 이익단체로서 영향력만 행사하려 한다면 더 이상 우리 동네를 지키는 선의의 봉사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 호남 고수철 개통과 관련한 경제 활성화 방안,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를 꿈꾸는 무주 태권도원, 500조 원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지역민과 자치단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일 때 그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죠. 아주 작지만 빼지 않고 놔두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처럼 살다 보면 때론 별일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맛수맛장 제작진은 지난 9개월여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몇 차례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체험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전거 이용 여건은 어떤지,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법은 무언지, 또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등등 기억이 나는데요.
예,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별일 아니다 싶어 간과한 일상 속 여러 가지 문제들,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 유익한 정보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횡단보도. 퇴근하던 제작진은 자전거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자전거 타라 하지만은 무엇을 안전하게 해놓고 자전거도 우리가 홍보가 해야 되는데 뭐가 왜 좋아? 이게 기분이 안 좋지. 제작진이 체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일상 속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자전거. 우연히 목격한 자전거 사고는 전주시의 자전거 이용 여건이 어떤지,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했고, 이는 곧 체험 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자전거로 전주 곳곳을 다니며 맞닥뜨렸던 다양한 상황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고 그냥 보행자 전용 도로죠. 네. 평소 자전거를 올바르게 이용한다고 생각한 제작진. 하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또 지금 여기는 좀 다녀야 되는 도로도 한쪽은 또 이렇게 차들이 막 신호가 있으면 자동차와 똑같이 신호를 따라서 그러니까 탄 사람이 상당한 과실이. 제작진의 자전거 주행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 거의 그냥 황야의 무법자처럼 자전거를 타셨어요. 네. 제작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를 달리는 것은 차량이 횡단보도와 인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알고 차도를 이용하려 해도 자전거 이용자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으로 문화가 돼 있어서 자전거가 마치 자동차를 방해하는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들이 자전거를 존중하면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차도로 내려오면 저 X들 왜 내려왔어? 왜 우리의 길을 방해해? 막 이렇게 위협하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외곽에 몇 군데 있는 정도. 여기에 도로 상태도 불량합니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나라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된 군산시. 이곳에는 총 54km 구간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마련되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는요,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실제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주행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가 계속 확충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가 친환경 도시를 꿈꾼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0대의 절반이 운동과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고도비만 학생도 매년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불규칙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량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현대인. 제작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데다가 야식, 회식, 음주까지 건강과 담을 쌓은 지 오래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체험에 나선 제작진. 운동 전 제작진의 신체 발달 점수는 모두 평균인 80점보다 아래였습니다. 먼저 암벽 등반에 도전한 반재진 작가. 암벽 등반 첫날 때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암벽 등반은 체지방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운동.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소홀히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공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해 볼만합니다. 하나, 둘, 초보자들도 셋, 쉽게 세 배울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는 낮춰주고 팔 약간 배드민턴이 손 좋습니다. 잡아주고 점프싱, 싱, 둘, 셋, 잡아주시고 셋, 넷. 이렇게 3명의 제작진은 열심히 각자의 운동에 매진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다시 보건소를 찾은 제작진. 과연 건강 상태는 좋아졌을까? 좀 좋아졌을까요? 요즘은? 뭐 하셨어요? 운동하셨어요? 놀랍게도 운동 효과가 별로 없는 세 사람. 유산소 30분, 근력 운동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유산소 운동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량이 줄어서 운동했다고 막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원래 운동 안 하실 때 밥 한 공기 드셨으면 운동하셨을 때 밥 반절로 줄고 단백질 음식 하나 포함해서 아침, 점심, 저녁 양을 줄이셔야 돼요. 첫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역시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식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돗물. 제가 이거 아침에 본 정답인데 수돗물을 좀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음용을. 저는 상식적으로 좀 수돗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 요즘에 수돗물 먹는 사람이 있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수돗물 그냥 생으로 마시려고 하면은 냄새도 되게 막 소독약 냄새, 센 냄새 이런 냄새 나고 그래서 좀 마시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제가 뭐 둔하거나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저도 냄새를 따로 맡아봤어요. 친구들이 하도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서는 딱히 냄새가 안 나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냥 뭐 요리할 때도 그냥 수돗물 쓰는 경우도 많고 그냥 바로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아무리 뭐 정수장, 정수 시설이 좋아가지고 걸르고 하더라도 그 정수장에서 오는 과정에서 그 수도관 있잖아. 수도관이 쭉 연결, 집까지 정수장에서 연결되잖아요. 그 사이에 뭐 들어있는 어떤 뭐 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때가 있을 수도, 굉장히 뭔가 그 오래된 어떤 관에서 나오는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이 집으로 예고 없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냐라는 공포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수돗물 먹기를 권장하는 전주시. 그렇다면 수돗물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걸까? 수돗물은 뭔가 아직 소독이 덜 된 느낌이에요. 그 약품 냄새 나잖아요. 그 물비린내 나고 그냥 냄새도 수돗물 냄새 나고 뭔가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달갑지 않은 게 사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수돗물과 정수기물, 생수를 맛으로만 구별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한옥마을로 나가 시민들을 상대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게 제일 시원하네. 끝맛이 좀 달콤한 맛, 달달한 맛, 그 맛이 참 좋더라고요. 1번보다 2번은 시원하면서도 맛이 좀 맛있어요. 맛있는 느낌이 들어요. 총 3종류의 물 중 수돗물은 몇 번일까? 2번은 수돗물. 근데 수돗물이 되게 맛있네요.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운용 가능하다고. 수돗물. 근데
음용 가능한 물이에요. 수돗물. 근데 왜 그게 맛있어? 평소에 수돗물 드세요? 집에서? 아니 안 먹죠. 수돗물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거 거의 안 먹죠. 수돗물. 네? 수돗물. 아 맛 이상하더라 했더니 수돗물을 제가 왜 먹어요? 기분 이상해. 수돗물 먹었다고 네,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안녕히 계세요. 실험에 참여한 34명의 시민들 중 10명이 수돗물을 가장 맛있는 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지난해 실시된 세계 물맛 대회에서 7위에 오를 만큼 인정받고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수돗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용수, 여러 가지 음용수들의 그 임상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을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수돗물을 그 음용했던 그룹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또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실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상태는 어떨까? 전문가를 제작진의 집에 초빙. 수돗물과 정수기 물의 시료를 각각 채취 후 수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며칠 후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이 정수기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네요. 수돗물은 적합으로 나와 있고. 수돗물에서는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 항목에서 일반 세균, 대장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필터 관리를 잘못하시면 일반 세균 항목이 초과됩니다. 현재 지금 여기도 정수기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지만 일반 세균 항목이 280개 나왔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100이에요. 100 이하여야 되는데 280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수돗물 먹는 것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물맛 괜찮은데요?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 전주 한옥마을. 이곳엔 언제부턴가 꼬치구이를 비롯한 길거리 음식점들이 골목을 점령하고 있고 이 음식들을 즐기기 위한 이른바 먹방 투어가 열풍입니다. 먹으러. 길거리 주전부리 같은 거 먹고.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한옥들이나 구옥들만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생각한 거와 다르게 가게들만 많아서.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제작진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먹방 투어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길거리 음식부터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까지 12가지의 음식을 맛보기로 한 제작진. 먹어본 게 산점인데.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을 생각에 시작은 즐겁습니다. 12가지 음식 중 5가지 음식을 금세 먹습니다. 아직까진 물이 없어 보입니다. 바게트버거 4,000원, 곱하기 3개 12,000원. 그러면 총 65,000원네? 소화제까지 먹어가며 먹고 또 먹는 세 사람. 이내 먹는 속도와 양 모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 하지만 아직 먹어야 될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먹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제작진도 차마 감당하기 힘든 양.
이것만 먹으면 우리 이제 전주 한옥마을 먹방 투어 끝이야. 마지막으로 힘내서 한번 먹어볼까? 마지막이면. 먹방 투어가 전부처럼 되어버린 전주 한옥마을. 난감한 먹방 체험 끝에는 전주 한옥마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쌓여갑니다. 시청자들과 좀 더 공감하고자 만든 맛수맛짱 제작진의 체험 시사.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처음 체험 시사라는 방식을 택했을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들었던 제작진의 체험이라는 방식을 끌어들이는 게 시청자들에게 가벼워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사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니라 쉽고 재밌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도 좋아서 여러 차례 체험 시사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현 PD는 그 직접 자전거도 타고 그 운동도 하는 체험을 했잖아요. 방송 이후로도 뭐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살도 좀 빼야 되고 해서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은 지금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대했던 성과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요. 수돗물을 진짜 먹어도 되는 건지 쉽게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예, 뭐 저도 처음에는 주저했었는데요. 이 수돗물을 자꾸 먹다 보니까 괜찮다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주시에서는 꾸준히 수돗물 먹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낡은 상수도관, 즉 16년 이상 된 상수도관도 내년 말까지면 전면 교체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은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먹거리 골목이 된 한옥마을 편을 봤을 때 그 한옥마을이 본래의 전통적인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 이제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런데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한옥마을 꼬치구이 퇴출 논란인데요. 꼬치구이가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흐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 퇴출 계획을 밝히면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좀 있었는데요. 숱한 논란 속에 현재 한옥마을 꼬치구이 집은 잔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꼬치구이점 개점은 불가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제작진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체험 시사라는 방법으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도 제작진 시청자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더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시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감염 의심 오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담양, 나주, 강진 등 전남 지역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은 오리가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잠잠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전염병이 돌진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전염병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관리당국이 철저한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전북 맛수맛장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감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전북 맛수맛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한 마당이 청정고울 임시를 찾아갑니다. 소리꾼 김용우의 신명나는 미녀 한바탕, 푸진 판구세 진수 임실 필봉노악 보존회, 변종혁이 들려주는 단아한 해금선율과 탄탄하고 공력 있는 소리꾼 임현빈의 무대까지 다채로운 국악한 마당 무대가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사고 위험은 줄이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즐거운 습관. 착, 착, 착. 전라북도 교통안전 캠페인. 함께해요. 도로 위의 착한 약속. 이 캠페인은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이 함께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쉬어가고 자연의 숨결이 따라 흐르는 진안 고원. 그 속에서 나고 자란 청정 자연의 보고. 풍부한 일조량과 밤낮의 큰 일교차로 더 진한 빛깔, 더 진한 향기, 더 진한 맛을 내는 진안 고랭지 농산물. 진안 고원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국악한 마당이 청정고울 임시를 찾아갑니다. 소리꾼 김용우의 신명나는 미녀 한바탕, 푸진 판구세 진수 임실 필봉노악 보존회, 변종혁이 들려주는 단아한 해금선율과 탄탄하고 공력 있는 소리꾼 임현빈의 무대까지 다채로운 국악한 마당 무대가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실탄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탈취해 달아난 남성이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살상무기인 권총과 실탄이 사격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까지 질러 결국 숨지게 한 아들이 검거됐습니다. 김해의 한 공장에선 4층 높이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중부지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7년